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노래를 안 틀어놨더니 이게 멈춰져 있어서 이상하다고 본인 컴퓨터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노래를 틀어놓을 걸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제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라는 거는 납세자의 세금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산세라는 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불이행했을 경우에 제재적 수단으로 하는 제재적 수단으로 납세자에게 가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벌하고는 다르죠. 그냥 세금을 더 내라는 거죠. 뭐 가산세 더 낸다라고 정가나 이런 게 늘어나진 않죠. 근데 세금을 기존에는 원래는 100만 원만 내도 될 게 납세 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뭐 120만 원, 많게는 150만 원, 170만 원, 180만 원 이렇게 납부하게끔 규정한 게 가산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산세를 보기 전에 우리 소득세 체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득세는 종합소득을 먼저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니까 종합소득을 먼저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은 6가지 소득이 있다라고 그랬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그래서 분리과세가 되는 6가지의 종합소득을 합산해가지고 종합소득 금액을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소득 금액을 구할 때는 이자나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는 필요경비라는 게 없습니다. 공제한 항목이. 지급받은 금액이 그대로 소득 금액이 됩니다. 다만 제가 좀 전에 설명했듯이 그로스업이 되는 배당소득은 그로스업 10% 정도를 추가하고 아닌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이 바로 소득 금액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자로 2천만 원을 받았다. 그럼 2천만 원 전체가 소득 금액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장부 기장했을 경우에 필요경비 인정해주고 만약에 기장을 안 했을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추정해서 계산한다라는 게 추계입니다. 추계로 신고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만약에 추계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죠.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하고요. 그리고 연금소득 같은 경우에는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은 연금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지급받은 금액에서 해당 공제액을 차감해 주는 게 소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구해진 소득을 다 합산해가지고 종합소득 구획을 구합니다. 이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소득공제라는 게 뭐 부양가족 기본공제, 부양가족공제,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뭐 주택자금 공제 뭐 이런 것들이 소득 공제를 해주는데 이런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 표준입니다. 여러분들이 5월 달에 신고하는 거는 이 과세 표준을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고서 서식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2024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거가 소득세 신고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가장 중요하다. 소득세 신고할 때는 과세표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세표준의 세율, 그러니까 6%에서 45%죠. 여기에 6%에서 45% 구간이 적용되는데 이 누진세율이라고 그랬죠. 소득 금액별로 차등해서 세율을 적용하는 걸 누진세율인데 이 과세표준에서 이 기본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율을 적용해서 구한 금액이 산출세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 불이행에 관련 가산세는 이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구합니다. 왜냐? 이 산출세액으로 하지 않고 결정세액으로 하면은 세액공제나 세액 감면 금액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 세액공제나 감면 만약에 너네가 신고를 정확히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세액공제나 세액 감면을 제외한 금액으로 가산세를 구하겠다라는 게 세법의 취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산출세액에서 세액 감면 그리고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뭐 의료비 세액공제, 뭐 교육비 세액공제 이런 것들을 공제한 금액이 결정세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결정세액에서 그리고 산출세액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산출세액을 한도로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산출세액이 100만 원인데 내가 세액 공제액이 마이너스 2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해주는 금액은 100만 원까지만
해주고 있습니다. 2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나 감면. 다만 세액공제 중에서도 2월 공제가 가능한 세액공제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이것만 2월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200만 원이다. 근데 내가 산출세액이 1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에 대해서는 아직 공제를 못 받았잖아요. 이거는 다음 연도에 공제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이 세액공제 중에서 2월 시켜주는 거 다음 연도로 남은 금액은 2월 시켜주는 거 외국납부 세액공제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외국납부 세액공제라는 건 우리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국에서 뭐 원천징수라든지 분리과세라든지 종합과세라든지 어떤 식으로 과세가 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 외국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그 해당 외국 소득을 합산해가지고 우리 국내에서 신고할 때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게 외국납부세액 공제입니다. 이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내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원래 국내에서 납입해서 기납부 세액공제로 빼주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납부했기 때문에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로 빼주기 때문에 이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특별히 2월 공제,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세액에서 오늘 강의할 가산세를 더한 금액이 총 결정세액이 되겠습니다. 이 총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 뭐 예정고지 받았으면 예정고지세액, 아니면 원천징수 됐으면 원천징수세액, 이 기납부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금입니다. 이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이 자진납부세액. 만약에 환급한 금액이 발생했다. 결정세액이 100만 원인데 기납부세액은 200만 원이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00만 원이 발생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초과 환급세액이라고 부릅니다. 자진납부세액 만약에 환급이 발생하면 초과 환급세액이 이 마지막에 세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부 관련 가산세는 이 자진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가산세가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12월 31일 날 12월 31일에 세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원래는 신고 관련 납부 관련 가산세가 각 개별 세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관련 신고 관련 세금 가산세, 납부 관련 가산세, 그리고 법인세, 그리고 뭐 다른 세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각 개별 세법에 있었는데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세법 뭐 이런 쪽에 있었는데 이걸 통폐합 시켰습니다. 그래서 신고하고 납부 관련 가산세는 우리 국세기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 소득세를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 이 두 가지를 전부 알아야지 신고할 때 가산세를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14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간 변경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보면 15년 1월 1일, 14년도까지는 신고불성시 가산세 대상 금액이 산출 금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뺀 금액으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했습니다. 신고불성실이라는 건 과소하게 신고했거나 신고하지 않았거나 이걸 신고불성실입니다. 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게 신고불성실 가산세입니다. 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산출세액 빼기 기납부세액이었는데 신고불성실 납부분의 가산세 대상 금액을 그리고 과소납부세액으로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산출세액 빼기 기납부세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산출세액에서 무신고 그리고 과소납부세액은 산출세액 빼기 공제감면 빼기 기납부세액 감면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으면 감면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납세자가 무신고 있을 경우에는 공제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공제감면 적용 이유에 대한 세금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산세를 부과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고 불손실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와 과소신고 그리고 초과 환급 가산세가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라는 거는 신고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겁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추계로 신고했을 경우에도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장 의무는 이전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간편장부하고
복식부기로 나눠집니다. 간편장부라는 건 여러분들 집에서 사용하는 그냥 가계부 작성하는 식으로 쉽게 모든 사람이 작성할 수 있는 게 간편장부고, 복식부기라는 건 대차가 있이 그 회사에서 그 경리하듯이 차변과 대변에 각각 기재를 하는 게 복식부기입니다. 복식부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납세자가 신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액이 뭐 다군에 해석하면 7,500만 원, 직전연도 수익금액 7,500만 원 이상, 나군인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이상, 가군인 경우에는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복식부기가 되는 거죠. 복식부기가 아닌 납세자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이 복식부기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그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는 무신고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요. 추계로 신고하는 거는 추계율에 따라 가지고 신고하는 것, 그러니까 기장으로 하지 않고 장부에 의해서 소득금을 계산하지 않고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경비율에 의해서 신고하는 걸 추계 신고를 합니다. 이 복식부기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기장, 그러니까 장부에 의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않으면 무신고한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추계로 했을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무신고 가산세율은 20%, 40%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이 20%, 그리고 부당한 행위, 부정행위가 했을 경우에는 40%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복식부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20% 또는 그러니까 20% 무신고 납부세액 20% 최근 개정판을 보겠습니다. 또는 수익 금액의 0.07%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간편장부 대상자는 그냥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 뺀 금액에서 2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복식부기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산출세, 그러니까 납부세액에서 20% 아니면 총 수익 금액에서 0.07% 중에서 큰 금액으로 가산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정인 경우에는 둘 다 4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정이라는 거는 납세자가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가지고 조세를 탈루했을 때 우리가 부정한 행위라고 합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그러니까 차명 계좌를 통해 가지고 수익 금액을 누락했다거나 아니면은 계약서를 위조해 가지고 수익 금액을 누락했다거나 아니면은 자료상으로부터 그 허위 증빙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경비로 인정받았다거나 소득 금액을 줄였다거나 이런 것들을 부정한 행위를 합니다. 부정한 행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에 나와 있거든요.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나와 있는 규정을 통해 가지고 세금을 탈루했을 경우에 우리가 부정한 행위라고 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6조는 조세 포탈 관련 규정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 포탈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과세관청에서는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세금을 탈루했다라고 보고 원래는 20%를 적용해야 되는데 40%를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무신고해서 산출세액이 1억 원이 나왔다라고 그러면은 그냥 만약에 일반 행위였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2천만 원인 거에 비해서 부정한 행위로 적용되면 4천만 원이 적용이 됩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라는 게 해당 가산세의 취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소신고 그리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입니다. 과소신고라는 건 세금을 낮게 해서 원래 100만 원 납입해야 되는데 50만 원 납부한 경우 이런 경우를 과소신고를 하고, 초과환급이라는 거는 원래 100만 원만 환급받아야 되는데 200만 원을 환급받는 것, 이거를 초과환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초과환급을 받았거나 과소신고했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인 경우에는 10% 그리고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40%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40% 그리고 수익금액의 0.14%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관련, 그러니까 신고 불손실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와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가 있다라고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무신고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일반은 20% 그리고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세금을 무신고했을 경우에는 40%를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과소신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은 10% 그리고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40%의 가산세율을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20년 1월 1일 이걸로 볼게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원래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이 통합되면서 납부지연 가산세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그리고 납세자가 무신고하였거나 아니면 과소하게 신고했을 때 해당
그 세금의 법정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 법에서 정해져 있는 이자율을 통해 가지고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게 납부 불손실 가산세입니다. 그리고 과세 관청에서 세금이 고지가 나갔는데 이 고지 나간 금액에 대해서 납세자가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상금이라 해서 연체 이자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들어붙는 게 중과상금에서 3%, 그리고 매일 하루 매월 단위로 해가지고 1.2%씩 붙는 게 가상금 이렇게 붙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금리는 낮는데 가상 연체이자가 너무 높아버리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과세관청에서 그 가상금이나 중가상금 같은 경우에는 연체이자적 성격도 있지만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는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가산세 항목도 같이 들어있었는데 이름을 가상금, 세금이 아니라 금으로 하다 보니까 그 연체이자를 과세관청에서 너무 높게 책정을 했다라는 문제가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상금하고 중가상금도 납부지원 가산세로 통폐합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소하게 신고함을 인해 가지고 과세관청에서 나중에 발견해 가지고 그 부분의 고지일, 그러니까 법정 신고 기한부터 고지일까지 기간에 대해서 부과하는 가산세, 그 납부지원 가산세, 첫 번째 가산세와 두 번째 가산세는 고지서가 발송을 했는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부과하는 가산세, 그리고 세 번째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고지기한이 넘었는데 그 납부기간을 너무 오랫동안 납부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붙는 가산세. 그래서 납부지원 가산세는 3가지 가산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납부지원 가산세율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9년 2월 11일 이전까지는 10,000분의 3, 그리고 22년 2월 14일 이전까지는 100,000분의 25,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100,000분의 22가 적용됩니다. 이거는 일할로 계산하기 때문에 해당 일자별로 각각 계산을 다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 2018년도 비속 소득세가 2019년도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과소 신고한 게 24년도 5월 달에 과세관청에서 발견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계속 24년도 7월 달에 과세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 2019년 7월 1일 날 과세를 했다라고 그러면 2019년 6월 1일부터 2024년 7월 1일까지 이 기간 동안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납부지원 가산세를. 이 납부지원 가산세를 부과를 할 때 어떻게 가산을 하냐면 2019년 6월 1일 거 같은 경우에는 10만분의 25, 22년 2월 14일까지는 10만분의 25니까 10만분의 25를 하는 거고, 22년 2월 14일, 2월 15일 이후부터는 일날 계산을 해서 10만분의 22가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할로 계산해가지고 그 이전까지 일할은 며칠을 계산해, 뭐 300일이면 300일 계산해서 그 과소납부세액이나 무납부세액을 구한 다음에 그 곱해준 다음에 그거를 다시 일수로 계산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이후 거는 동일하게 10만분의 22를 적용해서 가산세를 부과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납부지원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과세관청에서 적법하게 납부해야 될 돈을, 국가에 적법하게 납부해야 될 돈을 과소하게 납부하거나 무납부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납부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부지원 가산세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 납부 등 불손실 가산세가 있는데, 원천징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는 그 3월 기속분액, 그러니까 3월 달에 내가 근로소득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10,000원을 원천징수했다라고 그러면 4월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 원천징수 의무자가, 그러니까 회사겠죠. 회사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납부하지 않으면 붙는 가산세가 원천징수 납부 등 불손실 가산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납부지원 가산세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원천징수 같은 경우에는 신고 관련 가산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하지 않았다라고 그러면은 납부지원 가산세만 붙고 신고 관련 가산세는 따로 붙지 않습니다. 왜냐? 원천징수는 지급할 때 성립과 동시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해서 납부하는 거는 과세관청에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납부를 한다. 고지를 받은 건 납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신고 관련 가산세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납부지원 가산세도 원천징수 납부 등 불손실 가산세가 그래서 구분해서 납부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천징수 납부 가산세도 납부지원 가산세의 일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정이 제가 이렇게 적어 2022년 2월 14일 적어놓은 2019년 2월 11일까지는 만분의 3입니다. 그 이전까지 쭉 만분의 3이에요. 2000년도 이후부터는. 그리고 2019년 2월 12일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가 10만분의 22입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15일 이후부터는 10만분의 22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간을 나눠줘서 썼으면 좋은데 이게 너무 빼빼가 쓰다 보니까 그게 빠진 겁니다. 그래서 10만분의 22가 적용되는 구간은 2019년 2월 12일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가 10만분의 22가 됐습니다. 아, 여기가 이전이라고 적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전의 기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 그러니까 무기장 가산세라고 우리가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실무에서는 무기장 가산세를 하고 뭐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시거나 세무사거나 이러신 분들 무기장 가산세라는 용어를 쓰실 거예요. 근데 법률적 정확한 용어는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이거는 가산세율이 20%예요. 무기장 가산세는 모든 사업소득 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예외로 적용되지 않는 사람은 소규모 사업자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기장 가산세는 소규모 사업자 제외 모든 납세자가 사업자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규모 사업자라는 거는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4,800만 원 이하이거나 아니면은 신규 사업자를 소규모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가 장부 기록 보관 불손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고 나머지 사업자는 전부 다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 세법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 경비율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단순 경비율로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자가 우리가 금액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가군에 해당하는 경우, 가군이라는 거는 농어업, 도소매업 이게 가군입니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면은 6천만 원 이하이면은 단순 경비로 신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규모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4,8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라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내가 도매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6천만 원이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까요? 안 될까요?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이니까 됩니다. 단순 경비율로 추계를 신고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무기장 가산세는 그 단순 경비율로 나온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납부를 해야 된다. 만약에 이 사람이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장이라는 건 장부 신고하는 겁니다. 장부를 다 기재를 한 거예요. 장부를 통해 가지고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수증 수취민에서 제출 작성 불손실 가산세라고 되어 있는 게 그 소득세법에서는 적격증빙 서류를 영수증을 규정을 해놨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적격증빙 영수증으로 보는 거는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그리고 현금 영수증, 그리고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과 유사한 영수증. 그게 뭐냐면 뭐 지불카드, 체크카드, 아니면은 산불카드, 그 지역화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만 적격증빙 서류를 하고 적격증빙 서류가 아닌 영수증을 수취했을 경우에는 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격증명 서류가 없다고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적격증명 서류가 없다 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적격증명 서류가 없어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소득세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이외의 것에 대해서도 내가 적격증명 서류를 가지지 않았다. 내가 어떤 사업자에게 물건을 구입을 했는데 한 1억 원에 대해서 물건을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나 이런 거 계산서를 발행을 안 해줬어요. 뭐 이거 깎아준다거나 올해 2억짜리인데 1억 해줄게 이러면서 깎아줬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영수증을 적격증명 서류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 이런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다. 이런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느냐? 인정됩니다. 다만 적격증명 서류를 제출받지 수취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 필요경비로 내가 해당 금액을 구입했다라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과세관청이 입증하는 게 아니라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입증을 했을 경우에는 적격증명 서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법률에서는 필요경비라는 거는 수익금액에 대응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라고 되어 있지 적격증명 서류를 수취한
금액에 한한다라는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 경비로는 인정이 되는데 만약에 네가 그러면 납세자들이 적격 증빙 서류를 받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격 증빙 서류를 가급적으로 받아라라고 규정하기 위해서 만약에 적격 증빙 서류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적격 증빙 서류 없이 필요 경비로 신고한 금액에 대해서는 1%의 가산세를 부과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100억 원에 대한 매출이 있었는데 100억 원에 대해서 매출이 있었는데 필요 경비로 80억 원을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80억 원 중에서 뭐 70억 원은 뭐 세금계산서, 계산서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받았는데 나머지 10억 원은 그냥 간이영수증을 받았다. 일반 사업자애들이. 그러면 이 10억 원에 대해서도 필요 경비로는 인정이 됩니다. 필요 경비로 인정은 됩니다. 다만 가산세가 1% 부과됩니다. 가산세가 1% 부과돼서 1,000만 원, 0.1억 원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격증빙 서류가 없다 하더라도 필요 경비는 인정. 만약에 수익 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이다라고 하면은 하지만 적격증빙 서류가 없으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실신고 확인서 지출 불성실 가산세. 우리가 기준금액이 직전년도 수익금액이 15억 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손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원래 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만 해당 납세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가지고 수익금에 있는 필요경비를 한 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받아라는 게 해당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제도가 제일 처음에 시행됐을 때는 이 관련 가산세가 무기장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그리고 손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이 세 개 금액 중에 큰 금액만 하도록 해놨습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1일 이후로 성실신고 확인서 지출 불손실 가산세가 따로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는 별도로 적용하고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서 지출 불손실 가산세는 나머지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무기장하고 무신고 가산세와 별도 상관없이 별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산세 부담이 납세자에게 조금 높아지겠죠. 성실신고서 확인서 지출 불손실 가산세는 산출세액에서 관련 소득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업소득만 있다. 이 성실신고 대상 사업소득만 있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할 필요 없이 산출세액 곱하기 5%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해당 납세자가 사업소득도 있고 근로소득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납세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사업소득이 1억, 근로소득이 5천, 0.5억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정을 하면 이런 납세자 그리고 산출세액이 1,000만 원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종합소득 금액은 1억 원 더하기 근로소득 금액 1억 5천만 원이겠죠. 1억 5천만 원 분의 사업소득 1억 곱하기 산출세 0.1억을 통해 가지고 해당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여기에서 가산세율 0.05를 곱해서 가산세를 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손실 가산세는 5%다. 원래 21년도 이전까지는 무기장 가산세 그리고 무신고 가산세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손실 가산세 이 세 가지 규정이 세 개가 모두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세 개 중에서 가장 큰 금액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무기장 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 중에서 큰 금액 두 개는 같이 있어가지고 두 개가 같이 있을 경우에는 큰 것만 하도록 되어 있고 성실신고 확인서는 따로 별도로 나와가지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거는 별도로 부과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현황신고 불손실 가산세는 0.5%예요. 사업자 현황신고라는 건 면세사업자가 신고하는 겁니다. 2월 10일까지. 그래서 23년도 귀속에 대해서 면세사업자가 24년도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게 사업자 현황신고입니다. 이 사업자 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에서 해당 면세사업자에 대한 수익금액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수익금액의 0.5%를 과세하도록 하는 게 해당 규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업자 현황신고하는 납세자는 학원, 그리고 의사,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자 이런 사람들이 사업자 현황신고 대상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사업자 등록신고 불손실 가산세라는 건 공동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공동사업 지분을 허위로 제출했다거나 아니면은 공동사업 관련해가지고 세금을 과소하게 신고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부과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등록, 거짓등록 해당
경우에는 0.5%, 그리고 미신고, 거짓신고인 경우에는 0.1%. 비등록, 거짓등록이라는 거는 공동사업자인데 공동사업자 아닌 거로 신고하였거나 등록할 때,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그 공동사업자 관련 지분율이나 이런 것들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아니면은 좀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0.5%가 적용되는 거고, 이 공동사업자가 이제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 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 신고했을 때는 0.1%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명서류 수취 불손실 가산세 때는 지출 증명을 미수취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지출 증빙을 영수증 수취 명세서 제출 작성 불손실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그 적격 증명 서류는 받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뭔가 서류라도 간이 영수증이라도 받았을 경우에 이 간이 영수증을 받은 거에 대해서 필요 경비를 인정을 해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거고, 증명 서류 수치 불성실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증명 서류가 아예 없는 경우, 아예 없을 경우에는 2%가 부과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부과할 때 나오겠죠. 그러니까 과세관청에서 이 사람이 무신고해가지고 과세를 하려고 보니까 납세자가 소명을 했습니다. 소명을 했는데 금융자료 뭐 이런 것들 밖에 제출을 안 했을 경우에는 금융자료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 수익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과세관청에서 인정되면 필요경비를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서류가 아예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높게 부과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서류가 아예 간이 영수증이라도 받았으면 과세관청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 상대방이 해당 매입 금액에 대해서 매출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과세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없으면은 과세관청이 확인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가산세율을 조금 더 높게 해가지고 부과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 작성, 보관, 불손실 가산세는 우리가 그 기부금 영수증 같은 경우 기부금 공익법이나 이런 것들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면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합계표를 기부금 영수증 합계표를 발급 합계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발급 합계표를 제출해야 되는 사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 금액을 적어서 제출했다라고 그러면 5%를 부과하는 거고, 아예 작성하지 않았다, 미보관했을 경우에는 0.2% 부과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 없는 거는 한도 없이 부과하는 거고, 한도 있는 거는 한도 금액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가산세 한도예요. 가산세가 1억 원, 원칙은 1억 원, 다만 중소기업에는 5천만 원까지 한도로 부과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계좌 신고 사용 불손실 가산세라는 건 복식부기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전 연도 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과세기간 6월 30일 이전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를 해야 돼요. 무조건 원칙적으로. 사업용 계좌를 신고를 안 하면 저투법세 감면도 적용받지 못하고 해당 가산세도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3년도에 매출액이 내가 도매업을 하는데 23년도 매출액이 4억 원이 됐다라고 그러면 24년도 6월 30일까지 사업용 계좌를 과세관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6월 30일까지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발생한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이 0.2% 사업용 계좌 신고사용 불손실 가산세가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발급 불손실 가산세라는 거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였거나 아니면 신용카드 금액을 1,000원만 발급해야 되는데 100만 원 했거나 1,000만 원 했을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금액의 5%를 하는데 건배 최하 5,000원이 넘어가야 부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신용카드 발급 같은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과 다르게 미가입 가입 관련 가산세가 없습니다. 왜냐?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감행해야 되는 게 세법에서 의무 규정은 없어요.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직전년도 수익금액 2,400만 원이 넘어가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감행을 해야 된다라고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법률 세법에서는 따로 신용카드를 무조건 감행해야 된다라는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제재가 따로 없어요. 법적 제재가. 가산세 이런 거 규정하는 제재가 없습니다. 다만 이 신용카드 관련 가산세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이미 등록한 납세자가 이미 신용카드 가맹점 해놨는데 신용카드 가맹점 안 한 것처럼 납세자에게 허위로 발급을 해주지 않거나 아니면은
원래는 한 10,000원 정도만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막 1,000,000원 이렇게 거짓으로 발급했을 경우에만 가산세가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2,400만 원 넘어가면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의 수익 금액에 대해서 1% 부과하고, 만약에 발급 거부했거나 거짓 발급했을 경우에는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5%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의무 발급 사업자,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해당 이 두 가지 규정 같은 바로 위 규정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발급을 요청했을 경우에만 발급하면 되는데, 의무 발급 사업자 같은 경우 병원, 학원 이런 의무 발급 사업자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 발급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의 요청과 무관하게 무조건 발급을 해야 됩니다. 납세자가 30만 원 그 현금으로 주고 그거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 사업자는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해야 되는데, 이 발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의무 발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했을 경우에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서 관련 불성시 가산세는 발급하지 않았으면 2%,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관련해서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 1%고, 그리고 가공위장거래라는 거는 아예 거래가 없었는데 매출이 사업자 간 거래가 없었는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는 걸 가공거래를 합니다. 이 가공이나 위장거래 같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이거를 엄격하게 금지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한도가 1억 원이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가산세가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서하고 세금계산서는 면세사업자가 매출이 발생해서 발급하는 건 계산서, 과세사업자가 매출이 발생해서 발행하는 건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간 거래가 있을 때만 발급을 합니다. 사업자가 아니라 일반 거주자의 경우에도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납세자가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발급을 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명세서 제출 불소식 가산세라는 거는 지급명세서라는 건 우리가 원천징수를 하잖아요. 근로소득이나 인적영역 사업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 이런 것들은 원천징수 의무가 있어서 지급을 할 때 원천징수를 합니다.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원천징수 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원천징수에 대한 신고를 할 때는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근로소득으로 10명에게 1억 원을 지급을 했는데 원천징수 500만 원을 했다. 이런 식으로 사업자가 자기에게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에 대해서 신고를 해요. 그런 지급명세서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원천징수한 내용에 대해서 해당 원천징수 납부자, 그러니까 근로자들이겠죠. 근로자들에게 얼마를 지급을 했고 이 사람에게 얼마의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걸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걸 지급명세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급명세서의 대표적인 게 연말정산, 한 원천징수 영수증 있잖아요. 연말정산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게 그 원천징수 영수증이 지급명세서입니다. 지급명세서는 대부분의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과세관청에. 그런데 이 3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되는 게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시 가산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용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동일하게 1%였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시 가산세도 1%였는데, 이게 일용근로소득이 원래는 분기별로 한 번씩 제출하도록 1년에 4번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근로장려금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원래는 1년에 4번 하던 걸 12번으로 의무를 늘림으로 인해 가지고 가산세율을 0.25%로 낮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시 가산세라는 건 지급명세서를 지연 지급했거나 아니면 아예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간이지급명세서라는 건 지급명세서하고 다르게 지급명세서는 해당 납세자별로 해당 납세자가 납부해야 될 세액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이지급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얼마를 지급했다라는 게
주안점으로 작성하는 지급 명세서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자녀장려금 그리고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과세관청에서 받는 명세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간이지급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관련 가산세가 낮습니다. 0.25%. 다만 3월 내에 제출하면 50% 감면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넘어가고 그리고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시 가산세라는 게 있는데 원래 업무용 수용차에 대해서도 예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17년도에 업무용 수용차 관련 특례 규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업무용 수용차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운행 일지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 제출하냐? 5월달 신고기간에. 5월 신고기간에 신고서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수용차 관련해서 필요 경비를 공제받았는데 이 업무용 수용차 관련 운행 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소득세법에서 나와 있는 가산세는 쭉 이 정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산세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중복 적용이 배제되도록 되어 있어요. 중복 적용 배제되는 게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신고 관련 가산세하고 그리고 기장 관련 가산세하고는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납세자가 과소신고하고 과소신고 가산세 그리고 무기장 가산세 이 두 개가 적용된다 그러면 이 두 개 중 금액 중에서 큰 금액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과소신고 가산세가 이 사람에 부과될 게 100만 원 그리고 무기장 가산세가 120만 원이다. 그러면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고 무기장 가산세만 120만 원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고 관련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가 중복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두 가산세 중에서 큰 금액만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정신고 관련해가지고 예정신고 관련해서 이 사람이 예정고지를 받았거나 아니면 예정신고했는데 무납부했거나 이러므로 인해가지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할 때 해당 금액,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두 번째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정신고 납부 관련은 예정신고, 그러니까 예정고지나 신고 관련해서 납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가산세가 부과됐을 경우에는 확정신고 때 부과되지 않는다라는 게 해당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관련은 원천징수 등 납부지원 가산세와 납세조합 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납부지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지금은 거의 사문화된 규정입니다. 왜냐하면 납세조합 자체가 우리가 납세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게 사업자가 두 부류입니다. 노점상 그리고 시장상인. 네, 이 두 부류의 사람들도 요즘은 전부 다 세무사를 통해서 기장신고를 하기 때문에 납세조합이 거의 없어요. 납세조합이라는 건 신고를 해야 되는 사업자끼리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해당 조합에서 신고를 대신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 발생한 수익 금액에서 원천징수해가지고 과세관청이 납세조합에서 납부하는 걸 납세조합이라 하는데 이 납세조합이 하는 행위가 원천징수와 거의 유사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하고. 그래서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납세조합 관련 가산세 이게 두 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련 납부지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을 해놓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와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중복 적용 시에는 합계표 가산세만 적용된다. 그래서 합계표 가산세라는 건 세금계산서 합계표 소득세 신고할 때 그러니까 사업체 해당 신고할 때 계산서 합계표 관련 신고를 해야 되는데 내가 매입 관련 받은 계산서 그리고 매출 관련 계산서를 쭉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가산세가 이미 합계표 가산세가 계산서를 미교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게 있다라고 그러면 이 둘 중에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만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정등의 가산세 적용 특례라는 거는 우리가 과세관청에서 경정등으로 인해 가지고 수익 금액이 늘어나 그래서 23년도에 도소모앱을 운영하는데 이 사람이 2.7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24년도 귀속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간편장부 대상자죠. 그런데 24년도에 세무조사 24년도 7월 달에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에게서 누락된 수익 금액을 1억 원을 추징을 했다. 그러면 23년도 수익 금액이 3억 7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원칙적이라면 직전년도 수익금액이 3억 7천만 원이기 때문에 24년도는 이 사람은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가산세 적용할 때는 이 경정 등으로 인해서 수익금액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기장 의무가 변동됐을 경우에는 해당 과세 기간까지는 그대로 간편장부 대상자로 보는 거고 그 다음 과세 연도부터 복식부기 의무자로 간주한다라는 게 해당 규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정 등으로 수익 금액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해당 과세 기간에 대한 기장 의무가 변경됐을 경우에는 변경된 기장 의무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변경된 기장 의무로 간주해 가지고 가산세를 적용한다라는 게 해당 규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산세 감면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가산세를 원칙적으로 가산세는 납세 의무를 불이행한 거에 대해서 제재적 성격이기 때문에 가산세를 감면이 거의 안 됩니다. 납세자가 그러니까 착오로 잘못 신고했다 그런다라고 가산세 감면은 되지 않아요. 다만 국세기본법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그러니까 법령의 부지착오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당한 사유라는 건 법률의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라는 건 의무 이행이 뭐 수용, 도시계획이나 법률 규정 때문에 이제 신고 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아니면 뭐 검찰이나 이런 데도 경찰에서 장부를 압수했거나 아니면 과세관청에서 그 장부를 일시 보관했거나 이러므로 인해 가지고 기장을 못한 경우 그리고 보충 처리를 해가지고 가산세가 그 세금이 납부하지 않았는데 뭐 감사원 지적으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재고지 됐을 때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정당한 사유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정당한 그래서 내가 뭐 세무서에 전화를 했는데 세무서 직원이 그거 신고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판단은 만약에 세무서 직원이 대답을 과세관청에서 뭐 유선상으로 대답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명백하게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다라고 판례가 나왔습니다. 좀 납세자 입장에서는 약간 좀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판례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 감면하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신고 이거 좀 그 기존에 제출한 그 드린 책에는 좀 틀린 게 들어있더라고요. 수정신고 같은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해줍니다. 그래서 수정신고 기간이 법정신고 기간 1, 2월 이내면 90% 그리고 2년 이내면 10% 이렇게 쭉 감면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법정신고 기한 경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소득세 같은 게 5월 31일이니까 6월 30일까지 하면은 90% 감면해주는 거고 그리고 8월 30일까지 하면은 31일까지 하면 75% 이렇게 감면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23년도 기속을 26년도 5월 31일까지 5월 31일 날 수정신고했으면 10% 과소신고한 금액의 10% 신고 관련 가산세를 감면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한후 신고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는 50%, 3개월 이내는 30%, 6개월 이내는 20%가 감면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한후 신고 같은 경우에도 무신고 가산세만 해당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걸 미리 알고 기한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기한후 신고가 지금 중요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해도 경정청구가 안 됐습니다. 법정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해가지고 환급해달라는 게 경정청구죠. 경정청구가 예전에는 기한후 신고도 안 됐어요. 법정 신고한 납세자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법이 개정돼가지고 지금은 기한후 신고자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만약에 감면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한 후 신고하는 게 납세자에게 유리합니다. 왜냐? 나중에 내가 과다하게 납부한 게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경정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정 청구를 못하면은 뭘 납세자 측에서는 좀 부당하긴 한데 뭐 환급해서 하려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불법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고지를 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결정을 받지 않거나 내가 신고를 했다거나 아니면 결정을 받고 90일 넘어버리면 내가 그 과다하게 납부한 거에 대해서 환급해달라고 어떻게 과세관청에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고충 말고는. 그래서 기한후 신고가 6개월이 넘었다 하더라도 하는 게 납세자에게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가산세 감면 규정으로는 과적 같은 경우에는 과적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과적이라는 게 그 과세관청에서 고지를 하기 전에 과세 이거 통지서를 보내죠. 이렇게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 내용을 보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면은 고지를 하기 전에 하는 게 과세적 적부 심사입니다. 이 과세적 적부 심사는 청구일 납세자가 신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1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납부지연 가산세가 계속 추가적으로 붙는다. 그러면 해당 납부지연 가산세 중에서 50%를 감면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못했다가 그거를 확정 신고 기한에 했다라고 그러면은 해당 관련 신고 관련 가산세 50%를 감면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내용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인정상여 등 소득처분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에 대한 가산세.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금의 변동 통지라는 게 이것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소득금의 변동 통지라는 건 우리가 법인에서 소득금액의 변동이 있을 때,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에는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결산서는 사후 수정이 안 됩니다. 수정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 결산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뭔가가 매출 누락이나 경비 과다, 가공 경비 이런 것들이 발생했으면 이 매출 누락이나 가공 경비 금액이 누군가에게 같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미 결산서에서는 이 사람이 현금이 자산이 이미 픽스가 되어 있는데 매출 누락이 발생했다라는 거는 픽스되어 있는 금액은 이미 신고한 걸로 금액이 픽스되어 있는데 매출 누락이 발생했네. 그러면 이 매출 누락 금액은 누구에겐가는 같겠지. 이거를 소득 처분이라 합니다. 이 누가에게 갖는 거를 확인해 가지고 그 사람 소득으로 부과하는 게 소득 처분입니다. 이 소득 처분을 하는데 매출 누락이 뭐 1억 원이 있는데 이 매출 누락이 확인해 보니까 누구에 갔는지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세법에서는 상여 처분하게 돼 있죠. 대표자 상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소득이 변동됐을 때 납세자에게 통지를 해주는 게 소득금의 변동 통지입니다. 대표적으로 대표자 상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과세관청에서 21년도 귀속분에 대해서 법인세 세무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21년도 세무조사를 또 올해 24년도 5월 달에 21년도 귀속 법인세를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매출 누락 1억 원이 발견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어디로 소득이 갔는지 몰라가지고 상해 처분을 했습니다. 대표적 상해 처분을. 그러면 이 상해 처분을 했으면은 24년도 5월 달에 이 해당 납세자에게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보내겠죠. 그죠?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보내는데 이 상여 처분에 대한 귀속은 21년 귀속으로 보도록 돼 있어요. 24년도에 처분을 하는데 그러면 납세자는 어떤 이상한 점이 발생하냐면은 21년도 24년도에 처분을 하는데 21년도 귀속분으로 봐버리니까 가산세가 너무 많이 부과돼 버리잖아요. 신고 관련 가산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납부 관련 가산세가 21년도 귀속이니까 그 기산일이 납부 지연 가산세 기산일이 22년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부터 고지일이 뭐 24년도 뭐 7월 1일 했으면 이 기간 동안 한 2년 동안 납부 지연 가산세가 계속 부과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납세자 부당하잖아요. 그래서 소득 금액에 따른 소득 변동에 따라서 우리가 그 과세를 할 때는 어떤 규정을 뒀냐면은 만약에 그 소득금의 변동 통지서를 24년도 5월 10일 날 해당 법인한테 송달이 완료돼 가지고 이 해당 그 송달이 완료된 날로부터 다음 달 10일 그러니까 6월 10일까지 해당 법인에서 원청 징수 이 소득 금액에 관련된 세금을 원청 징수하고 납부를 하면은 신고 및 납부 관련 그러니까 가산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해당 대표자가 이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까지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7월 31일까지 해당 보주자가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 및 그 납부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금의 변동 통지라는 건 납세자가 그 이전 연도에 대한 소득이 나중에 발생해가지고 나중에 알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납부모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게까지 가산세를 그러니까 납세의무성 당초 연도로 소급해가지고 가산세를 적용해버리면 납세자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적용하기 위해서 적용해 놓은 곳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동 통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다음 달 말이니까 그러니까 5월 10일 날 받았으면 7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했을 경우에는 납부 및 신고 관련 가산세가 해당 소득 변동 관련
납부 및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게 해당 규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좀 어렵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채팅을 통해 가지고 질문하시면 제가 남는 시간에 답변 달아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